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체육회의 이 기자회견장에 불참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안세영 선수와 체육회의 말이 달라 또 논란입니다. 당초 체육회 설명으로는 안세영 선수 본인이 불참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라고 설명이 됐었는데 어제 안세영 선수가 오히려 협회와 체육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기자회견 불참을 두고 각각 다른 얘기가 나온 가운데 안세영 선수 오늘 귀국을 합니다. 협회와 대표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었는데 과연 어떤 얘기할지도 궁금합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문체부가 배드민턴 협회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라고 나선 가운데 배드민턴 협회를 둘러싼 이 과거 의혹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일반석에 타고 임원들만 이른바 비즈니스석 이상을 타고 갔다가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망 없다고 임원들이 조기 귀국하는 등의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 다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스매싱. 국민일보가 오늘 일면에 쓴 기사입니다. 스매싱. 어떤 기사일까요? 낡은 시스템에 날린 MZ세대의 스매싱이다. 안세영 선수의 이 작심 폭로. 7년을 기다렸다. 이 폭로를 하기 위해서 분노가 나의 원동력이다. 이런 에너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이 스매싱. 하지만 협회는 선수 보호에 소홀하지 않았다라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빅테크. 세계일보 5면입니다. 이어 미국도 빅테크 규제 강화. 검색시장 재편 서막. 미국이 20년 만에 첫 기술 반독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구글이 검색 엔진 탑재를 위해서 이른바 삼성 등의 대가를 지불했다.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미국 법무부 장관은 법 위에 있는 회사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확장성. 한국일보 14면입니다. 해리스 러닝메이트로 농촌 지역 대변하는 백인 남성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발표했습니다. 외연 확장을 택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얼죽신. 동아일보가 16면에 썼는데요. 얼죽아는 들어봤는데 얼죽신은 이거 어떤 뜻일까요? 얼어 죽어도 신축을 주셔서 얼죽신이라고 합니다. 자, 요즘 이 몬테크 아파트 재개발이나 뭐 투자를 위해서 낡은 구택에 사는 말이죠. 그거보다는 외곽으로 가더라도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를 택하는 선택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값이 껑충 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그리고 오늘 돌직구에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두 분을 동시에 모셨습니다. 부시장 출신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역시나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의, 정당은 두 분이 달라요, 김영주 의원, 그리고 기자 출신의 최동호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 텐데, 안세영 선수가 체육회가 주관한 기자회견장에 불참을 한 이유를 두고 체육회와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가 각각 달라서 뒷말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슈퍼스타 금메달 리스트는
몸을 띄워놓은 채. 협회는 우리 소홀하지 않았다라고 상반된 입장을 하고 있지만 문체부와 대통령실도 이 사실을 보고받고 진상조사에 나섰다는 소식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슈퍼스타의 폭로. 그런데 체육회가 주관했던 기자회견장에 안세영 선수가 불참했던 것,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두고도 서로 말이 달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귀국길에 김학균 감독 등의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안세영 선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혹시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얘기 따로 안 나눠보셨나요? 선수가 감독님한테 서운함을 좀 표현한 것 같은데 하신 말씀 있나요? 저 아무 말 나중에 말씀하실 계획이신가요? 자, 이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님의 모습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이 안세영 선수 등과 다른 비행기를 타고 별도로 귀국을 했다. 항공편까지 바꿔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감독은 안세영 선수가 같이 귀국길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좀 무심코 쌩 지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인터뷰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모습이어서 논란이 많습니다. 안세영 선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안세영 선수 뭐 출국 전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일단 이게 축하받아야 될 자리인데 많은 선수들이 축하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게 좀 비춰지는 것 같아서 축하받아야 될 선수들은 축하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선수 의사로 안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선수 의사가 아니었던 건가요? 저한테는 일단 이렇게 다 기다리라고 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다음에 한국 가서 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발언, 안세영 선수한테는 체육회인지 배드민턴 협회인지 이 주어는 생략이 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에 나가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체육회에서는 안세영 선수 본인이 불참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밝힌 바 있어서 진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6일이었죠.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장에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가 안 나온 겁니다. 이걸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안세영 선수 본인 의사에 따라 불참했다라고 앞서 얘기했거든요. 조금 들었듯이 대기하라고 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 안세영 선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자, 이렇게 되면요. 최동호 평론가님. 체육회 설명대로라면 안세영 선수가 뭔가 작심 발언이 있구나. 그래서 귀국을 해서 무언가 더 자세한 얘기를 하는구나. 대표팀이나 협회에 대한 어떤 일종의 불만 표시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체육회 설명대로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안세영 선수가 지금 하는 얘기대로 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려. 라고 기자회견에 못 나가게 했다면 이건 안세영이가 기자회견에서 또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일단 기자회견장에서 빼! 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거라 지금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체육회의 해명과 안세영 선수의 이 발언이 서로 상반됩니다.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안세영 선수 얘기처럼 체육회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말라고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요. 자, 우선 헛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인터뷰는 믹스트존 인터뷰라고 많이 기사에 나왔거든요. 이 믹스트존 인터뷰는 경기장에서 출입구에 기자들과 선수들이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오는 선수들과 기자들이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고 이 목소리를 따는 이런 정도의 인터뷰이고요. 예. 모든 경기가 끝나게 되면 이 경기장 안에 있는 그 인터뷰룸 또는 프레스룸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기자들과 조직위 차원에서 이 메달을 딴 모든 선수들, 우리 선수 포함해서요,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건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파리 현지에 우리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코리아 하우스를 운영하거든요. 한국 선수단의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메달리스트를 전부 다 초청을 해서 좀 더 우리끼리 편안하게 많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시간이 이 체육회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인데요. 거기에 지금 불참한 거잖아요. 예. 예. 어제
배드민턴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기자회견이 코리아하우스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혼합복식 은메달리스트 2명은 참가했는데 안세영 선수는 참가하지 않았죠. 당연히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안세영은 참가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한체육회의 해명은 선수 본인이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세영 선수 비행기 타고 귀국 중이거든요. 예. 귀국 비행기 타기 전에 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나는 불참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다. 협회라고 해 있는데 여기서 협회, 체육회는 체육회고요. 협회는 배드민턴 협회라고 추정이 되는데 협회에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얘기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몰랐다. 그래서 불참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은 우리 국내 기자들이 참석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의 이 폭탄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 코리아하우스 기자회견에 안세영 선수가 참가한다면 이 배드민턴 협회나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파장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아니, 그래서 그러면 자의로 불참한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참가하지 못했다.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거 말이죠, 김용주 의원님. 네. 예전에 정치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이 좀 생각나는 장면 같기도 한데 아무 말 하지 말고 대기하라. 그래놓고 국민들에는 본인이 불참 의사를 표명해 왔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사실은 이제 이런 논란을 자꾸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문제를 크게 보는데도 저는 방해가 된다고 네. 봐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 잘못하면 이게 진실 게임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원하는 것은 무슨 뭐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협회다운 협회, 체육회다운 체육회, 선수를 위한 체육회를 원하는 것일 거예요. 예컨대 배드민턴에 있어서 왜 단식을 원하는 선수들을 복식으로 가게 했는지, 왜 별도의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중국의 친이페이 선수는 실질적으로 개인 트레이닝을 계속 받아가면서 여기까지 본 파리까지 왔는데 본인은 왜 계약 만료됐다고 해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 네. 경기를 하게 됐는지 어떤 본질을 들어가기 위한 부분이어야 되고요. 협회나 대한체육회 역시 그런 본질로 들어가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런 방식의 입막금, 말문을 막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오후 아까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3시경 넘으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다 오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뭐 현장에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문을 막기 위해서 만약 만에 하나 전체 메달을 딴 기회 선수들에게 오는 오픈된 어떤 기자회견장에 저런 식으로 같이 앉아 있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이제 큰 실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배드민턴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인데 오신환 의원님, 뭐 이 정작 금메달리스트는 참가하지 않고 은메달도 잘했지만 은메달리스트 선수 2명만 앉아서 그 두 선수 표정도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뭐랄까 좀 애매한 거예요. 금메달리스트는 오지도 않고 은메달리스트 2명이 앉아 있고 그 금메달리스트가 불참한 이유도 이렇게 말이 다르고. 예. 저는 일단 저 22살의 젊은 체육 선수 안세영 선수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그 협회나 체육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선수를 잘 육성하고 그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안세영 선수는 중학교 3학년 17살 때부터 7년 동안 지금 대표팀에 참가를 해서 선수 생활을 해왔는데 그 7년의 시간들을 자기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자기가 유명해져서 정말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협회와 대항에서 자기 목소리를 발휘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자기가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그 분노, 그것이 자기의 꿈의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도 그렇고 문체부도 지금 적극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귀국 후에
사실 어떤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체육회나 협회가 지금 안세영 선수가 얘기하고 있는 선수 보호와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대가 계속 급변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지금 MZ 세대들이 예. 다 독특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성격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 맞춤형으로 어떻게 선수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할 것인지, 이런 시대적 요구들이 좀 반영되는 그 체육회나 협회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번만큼은 차제에 예. 근본적인 원인들을 좀 파악하고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을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뭐 정치권도 그렇고 사실은 문체부도 체육회를 좀 같이 소통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파리의 배드민턴 협회 사람들도 같이 갔는데 정작 선수 감독과는 다르게 별도로 협회가 지금 귀국길을 택했습니다. 그것 또한 논란이고요. 안세영 선수의 입장은 정상급의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협회와 대표팀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 뭐 방임하다시피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는 안세영 선수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안세영 선수 눈이 좀 높다는 취지의 해명이 나와서 이것도 지금 논란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일단 협회 측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1월에 안세영 선수를 협회가 면담했다라는 겁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세영 선수 요구는 협회에 따르면 기존 후원사 신발 대신 다른 신발 신겠다, 비즈니스석을 타고 싶다, 선후배 문화 더는 참을 수 없다 등의 면담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협회에서는 특혜로 비칠 수 있어 다 들어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안세영 선수의 문제 제기에 대한 협회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지원했다. 눈높이가 다르다. 손흥민, 김연아에 맞춰진 눈높이가 기준이면 부족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좀 이렇게 되면 최동호 평론가님, 굉장히 지금 감정적으로 이 논란이 비화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비교 금지인데 절대로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이랑 비교 금지인데, 지금 안세영 선수는 단 한 번도 손흥민, 김연아에 맞춰서 나를 해달라, 내가 세계 랭킹 1위다 이런 얘기를 한 차원이 아니라 무릎 부상 때문에 힘든데 굉장히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선수 개인에게 이 리스크를 온전히 짊어지게 했던 게 서운하다는 건데, 지금 협회 얘기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손흥민, 김연아도 아니면서 과도한 걸 좀 요구한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협회의 반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안세영 선수가 공개한 발언에 아이템 하나하나, 팩트 하나하나에 맞춰가지고 협회의 반격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런 하나하나의 그 디테일한 사안에 서로 무엇이 진실이냐에 빠져들게 되면 또 다르게 안세영 선수가 얘기했던 협회의 발전 그리고 선수 보호라는 저 멀리 높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다시 이제 진실 공방에 빠지게 된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협회의 이 해명입니다. 만약에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 협회의 스폰서가 제공한 같은 브랜드의 옷과 의류와 신발을 착용해야지 되거든요. 개인 거를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안세영 선수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선택한 신발을 신겠다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귀국해서 조사가 들어가면 밝혀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석도 예를 들면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즈니스석 타고 싶겠죠. 내가 좀 더 편하게 가자는 게 아니라 나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그런데 대표팀의 다른 모든 선수들이 이코노미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 모두 비즈니스 타게 해달라가 아니라 나는 좀 특별하니까 나만 비즈니스석을 타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게 해명인데, 이게 사실인지 여부도 이제 밝혀져야 되는 거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 하나하나 진실 공방처럼 비춰지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멀리 저 높은 곳에 안세영 선수가 요구했던 선수 보호와 배드민턴 협회의 어떤 시스템 개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단 이 제기되는 문제들은 어떤 게 사실인지 밝혀지기는 해야지 되겠죠. 근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안세영 선수는 선수 개인이고 세계 랭킹 1위고 금메달리스트고 잘했고, 배드민턴 협회는 더 큰 어른들이고
규모와 사이즈가 훨씬 더 큰 조직이잖아요. 선수들이 소속도 있고 선수들을 케어해야 돼. 그런데 지금 협회가 마치 자칫 안세영이 이런 것도 얘기했고 이런 것도 얘기했고 이런 것도 요구했었어라는 일종의 폭로전 양상이 되면서 김연아, 손흥민도 아닌데 마치 김연아, 손흥민처럼 요구하면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 관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협회가 좀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경우도 아닌 이런 그 사태를 통해 가지고 드러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메달 딴 선수가 저렇게 기자회견 해가지고 예. 당장 폭로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 자체로 협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진 것 같고요.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최동호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안세영 선수가 특별한 어떠한 특권을 요구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국가대표이고 뭐 세계 랭킹 1위는 아닐지 몰라도 나도 열심히 그 선수촌에서 연습해가지고 이제 파리에 가는데 파리까지가 장거리인데 다른 선수들은 다 그 이코노미 타는데 나 혼자만 내가 세계 1위이고 내가 금메달 딸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즈니스를 갖다가 그 나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가능한 건가? 이런 규정이 있는 건가? 만약에 안세영 선수 그럼 내가 자비로 가겠다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발이나 유니폼 같은 것도 내가 왜냐하면 그런 스폰서를 통해 가지고 연맹이 이런저런 그 수익을 얻어서 그걸 통해서 또 선수들 지원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나만 따로 신발 갖다 쓰겠다.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그 신발을 착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적인 어떠한 뭐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러면 조금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좀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금메달 5개 예상했다가 지금 10개가 넘어가 가지고 11개 돼 가지고 축제 분위기인데 이런 식으로 좀 재가 뿌려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과거 논란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용대 선수가 자격 정지될 뻔했던 그 과거 해프닝에 배드민턴 협회에 제대로 되지 못한 대처가 있었다라는 지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이용대 선수, 협회에 3차례 선수 소재지 보고 실수로 도핑 테스트 고의 회피 의혹, 자격 정지 징계가 내려왔었다는 거예요. 겨우 다시 세계 배드민턴 협회까지 가서 해명을 해서 이 자격 정지가 풀리긴 했습니다만 배드민턴 협회가 이용대 선수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세계 배드민턴 협회에 제대로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저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2018년 세계 선수권 대회 당시 협회 임원만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다. 선수 6명은 이코노미석, 임원 8명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다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듭 질문 드립니다만 협회의 과거 이런 모습들도 다시 나오고 있고 뭐 누구 탓이다라는 것을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일단 이 어린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선수 보호 차원에서 협회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잖아요. 최동호 평론가님, 이게 협회나 대표팀이 개인 금메달리스트 어린 선수와 싸우는 양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나쁜 예감은 꼭 들어맞죠? 현실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협회가 싸우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스포츠 단체의 한계가 드러난 사건인데요. 근데 조금만 이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은 협회와 선수 간의 이런 갈등이 비단 이 안세영 선수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안세영 선수 이전에도 최근에도 국가대표 선수 올림픽 메달리스트였었거든요. 이 청와대 게시판에 대표 선수 선발전 의혹을 규명해달라라는 글을 올려서 잠시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세영 정도의 유명세가 없는 많은 선수들은 답답함과 억울함을 풀어보려는 시도조차 무산되면서 많이 이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김연아나 박태환 정도의 경우가 협회와 갈등을 빚더라도 상처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정도의 그 유명세인데요.
김연아 선수도 빙상연맹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 박태환 선수도 수영연맹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협회와 단체는 선수들과 갈등을 빚는가? 왜냐하면 이 김연아, 박태환 그리고 이 안세영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스타로 올라가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 수준에서 본인이 챙겨야 되는 일정이 국내 일정이 아니라 세계 대회와 바깥의 일정과 훈련 방식, 원하는 컨디션 유지 수준 이거를 협회가 뒷받침이 안 되죠. 결국 김연아와 박태환은 자기 자신이 개인 스폰서를 얻어서 자기 팀을 꾸려가지고 탈출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스포츠단체 야구, 이 축구협회만 제외하고 야구협회도 비슷하고요. 대부분이 대한배드민턴협회라고 하니까 한국 배드민턴을 대표하는 큰 조직일 것 같은데 사실은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 이 협회가 직원 3명, 4명이고요. 3명, 4명 있는 직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편입니다. 대부분은 직원 1명이 있거든요. 1명의 비상근 회장이 있고 상근 전무가 출근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만 출근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빙상연맹은 김연아가 등장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해외에서 국제대회 참가라는 팩스가 날아오는데 그 영문 읽을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기한이 넘어가서 국제대회 참가하지 못한 일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스포츠 협회와 연맹이 열악한 상황이군요.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 여론에 대응할 수가 있고 안세영 선수처럼 글로벌 스타로 우뚝 서게 되는 경우에 이 선수의 요구를 맞춰주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다들 선수들이 이 양궁협회를 부러워하는군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안세영 선수로서의 이런 출구는 예를 들면 김연아, 박태환식으로 후원을 얻어서 자기 팀을 꾸려서 자기가 자기 일정 맞추고 자기 훈련 스케줄 맞추고 원하는 수준의 훈련 컨디션을 만들고 협회는 이를 이 일종의 인정이죠. 예. 인정해 주는 게 지금까지의 일종의 그 해결 방식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해결책은 있다. 협회와 선수가 싸우는 양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안세영 선수의 문제 제기에 대통령실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중대하게 보고 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체부 사실관계 파악 후 적절한 개선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체부도 나섰어요. 사격 황제 메달리스트 진종호 선수 출신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세영의 용기 있는 폭로 절대 유야무야 안 된다. 선배 체육인이자 문체위원으로서 이번 일을 묵과 안 할 것이다. 진종호 의원은 올림픽 금메달 사격 4관왕이기도 합니다. 안세영 선수의 문제 제기에 국내 정치권까지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네네. 지금 사실은 이제 협회와 선수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2015년도에 사실 체육단체 통합법이 통과되면서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는 지금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는 체육인들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다 한 통합된 단체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의 이제 체육회 모습을 띠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육회가 목소리가 좀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독립성은 일정 정도 확보됐지만 사실 그 안에서의 이런 협회장들의 선출 방식들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이 복마전으로 좀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문체부와 체육회와의 관계들도 사실은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선수 보호와 관리에 집중해야 될 체육회나 그런 협회들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과도기적 측면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 높은 시각에서의 선수의 보호와 관리 이 시스템들을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변화하면서 맞춰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의 젊은 이 선수들은 이 선후배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사실 예전과 다르거든요. 개인이 좀 존중받고 또 개인의 자율성들을 좀 확보하면서 그 대표팀에서의 어떤 단체 활동들이 보장돼야 되는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과거에 이 대표팀의 운영 방식들이 계속 그냥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충돌도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조금 전에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이 선수단과 따로 일찍 귀국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실시간 뉴스 좀 취재를 했는데 선수단과 따로 귀국한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를 위해서 일찍 귀국한 것뿐이다. 협회와 선수 간의 갈등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부상 관련 오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밝혔고요. 안세영 선수의 기자회견을 말린 적이 없다라고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은 반박을 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다. 보도자료 보면 이해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간략하게 냈다고 하는데 자, 지금 최동호 평론가님, 배드민턴 협회장 얘기 들어보면 갈등이 없었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됐던 전담 트레이너 계약 기간이 끝나서 계약이 해지된 것뿐이다. 뭐 안세영 선수에 대한 뭐 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지금 해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드민턴 협회의 대응이 이제 굉장히 아마추어적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왜냐하면은 다른 스포츠 단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인력 구성에서 이 전문성과 충분한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까 이 화면에서 보여준 김학균 대표팀 감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김태균 배드민턴 협회장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파리 현지에서 안세영 선수의 이 발언 이후에 이 수습하기 어렵고 국내에 들어와서 사정을 전부 다 파악하고 난 뒤에 수습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이해는 가지만 회장 입장에서 최소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안세영 선수 22살 국가대표고 금메달 딴 선수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고충을 들어보고 안세영 선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는 쪽의 스탠스를 갖고서 발언이 나가야지 국민 보기에도 협회와 선수가 갈등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수습하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얘기한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마치 정치권에서 정쟁하듯이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랬다라고 하는 거는 선수하고 뭐 대결해서 승리하자는 겁니까? 만약에 협회장이 안세영 선수의 이 주장이나 발언이 거짓이었다라고 밝혀낸더라도 그게 무슨 상처뿐인 영광이지. 예를 들면 협회장이 선수의 앞날을 안세영 선수라는 이 천재적인 재능 갖고 있는 선수의 앞길을 막는 결과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대표팀 감독은 기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다고 그냥 주랭란 치듯이 공항에서 도망치고 거기서 좀 더 어른스럽게 선수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감독이 어른스럽게 추후에 안세영 선수의 요구사항 불만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권한 범위도 있기 때문에 귀국하고 난 다음에 협회와 충분히 얘기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 이 정도가 최소한의 해야 될 얘기거든요. 언론 보도자료 배포를 위해서 먼저 귀국했다. 배드민턴 협회장이 그 정도의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언론 보도자료 배포 회장이 직접 씁니까? 지금 세상에 전화나 이메일로 지시할 수 없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정도 얘기가 상황 대처 능력이 나오니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도 조금 커지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답답하다. 예. 사실은 보도자료 배포를 협회장이 직접 하진 않잖아요. 작성을 협회장이 합니까? 배드민턴 협회는? 예. 말이 안 되죠. 최동호 평론가님의 또 개인적인 돌직구 발언 전해드렸습니다. 자, 또 추가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올림픽에서 일본 선수였지만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화해서 독립우선과 집안, 할아버지, 증조부의 길을 따르겠다. 대한민국 태극마크를 달고 은메달을 딴 허미미 선수가 현주의 묘를 찾았습니다. 일단 허미미 선수 얘기 들어보시죠. 올림픽에서 메달 타면 꼭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 강강을 내일 간다고 하시던데 내일이요. 정말 이번에 올림픽에서 느끼는 거는 정말 저 선택을 엄청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대표로 이렇게 시합을 나가는 거 엄청 행복하다고 진짜 느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 허미미 선수가 사실은 일본에서 계속 자라오고 일본에서 유도 선수로 굉장히 촉망받던 유도 신동급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할머니의 권유에 따라서 집안 어른의 권유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겠다. 이번에 태극마크를 달고 가서 자랑스럽게 은메달을 딴 겁니다. 방금 들었듯 한국에 귀국해서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자, 허미미 선수가 은메달 들고 왔어요.
할아버지 메달 따왔어요. 다음엔 금 따올게요라고 메달을 들고 할아버지 이제 묘소에다가 이 메달을 착 놓는 이 모습. 하늘에서 이 할아버지와 이 조상님들이 볼 때 얼마나 또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 허미미 선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박수현 의원님 나오셨는데 네. 뿌듯하고요. 왠지 모르게 또 대견하기도 하고 합니다. 허미미 선수. 그러니까 메달을 딴 자체도 대견하고 그럼요.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메달을 그 독립투사인 오대조 할아버지 묘소에 가서 메달 따왔다 바치는 저 모습 얼마나 기특합니까? 예. 근데 저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좀 아까 일부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올림픽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안타깝고 또 제가 좀 뭐 과대하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현재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인사들을 보면 진짜 어떤 친일 발언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진 그런 인사들을 뭐 독립기념 관장에 예를 들어서 임명한다든가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 겹쳐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결론은 제가 딱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저 사격의 반효빈 선수죠. 그 100번째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1936년에 그 일제치하의 베를린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던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을 1호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반효진 선수의 메달이 101번째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일본 국적으로 되어 있는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을 우리 대한민국의 금메달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때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1위를 하고 그 시상대에서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부상으로 받은 이 나무 묘목으로 일장기를 가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 3등 자리에 그 함께 뛰었던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을 땄었어요. 근데 그 남승용 선수가 그 했던 말이 뭐냐면 아주 가슴이 아픈데 기정이가 땄던 금메달보다 그러니까 부러운 것이 그것이 부러웠다기보다 그 부상으로 받은 묘목으로 일장기를 가릴 수 있다는 저것이 더 부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허미미 선수의 저 메달과 또 독립투사인 오대조 할아버지의 묘소에 바치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굉장히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까지 들게 여러 가지 나는 생각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손기정 선수의 이 일장기가 달려 있고 굉장히 침울해하는 금메달리스트의 그 사진을 동아일보가 당시에 보도를 하면서 일장기를 지워버렸습니다. 동아일보가. 그래서 동아일보가 무기한 정간에 당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억도 좀 되살아납니다. 뭐 박수현 의원님이 얘기 주셨지만 정말 허미미 선수 대견합니다. 허석 의사. 오대조 할아버지 허석 의사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항일 경문을 붙이다가 옥고를 치렀던 독립투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 허석 오대조 할아버지의 묘를 찾아서 이제 은메달을 놓은 거고요. 그보다도 그것도 그건데 허미미 선수 자체가 유도 선수는 사실은 이 유도가 일본의 스포츠인데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화했다. 그리고 은메달까지 땄다. 사실 유도에서 이런 사연들이 꽤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우리 대표팀 선수들 중에서.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허미미 선수가 어떤 그 할머니 이 말씀에 따라서 그걸 이행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현재 파리 현장에서 일본 유도 선수들이 보여주는 어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태도, 비매너 그런 것에 비해서 한편으로 역시 자기의 선택이 잘 됐다라고 특히 파리의 분위기로 봤을 때 한국 국적으로 이 유도라고 하는 메달을 따게 된 것에 대한 또한 어떤 짜릿한 기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뭐 젊은 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말하자면 허미미 선수 외에도 일본이나 외국에 있는 어떤 우리 후손들이 선수들이 한국 국적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2021년에 이제 허미미 선수가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청산하고 2022년에 꿈에 그리던 태국 마트까지 이제 획득을 했는데 국제 대회마다 이제 굵직한 허미미 선수가 성과를 냈고요. 2024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깜짝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번 올림픽 사실은 금메달리스트로서 금메달을 딸 가능성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신환 의원님, 네네. 이번 올림픽 결승전에서 약간 판정이 석연치 않았다. 그래서 아쉽게 좀 허미미 선수가 좀 금메달을 뺏긴 거 아니냐. 뭐 사실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여론도 좀 있어요. 네네. 사실은 뭐 허민미 선수의 기량이나 실력으로 봐서는 뭐 금메달을 따고도 남을 정도의 선수죠. 그럼요. 그리고 21년도에 국적을 포기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부터 사실은 주목받는 선수였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해왔고요. 근데 이제 심판들의 약간 오심에 가까운 우리가 봤을 때는 아쉬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허민미 선수가 뭐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뭐 컴플레인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또 지금 귀국해서 허석지사의 그 자기가 딴 은메달과 동메달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는 또 다른 감동을 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펜싱의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가 곽윤기 선수의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재미있는 답변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솔직히 말해서 네. 자기 얼굴 거울로 보면서 만족한다. 아니야. 해야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 뭐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럼 오상욱도 샤워 끝나고 요거 한다? 해야죠. 그거는 해야지. 일단은 여드름 났나? 부터 생각하고 그리고 수염을 좀 많이 봐요. 왜? 전에 기르고 싶어 했거든요. 수염이 있으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오상욱을 응원해준 많은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프랑스 경기장에 왜 이렇게 태극기가 많지라고 할 정도로 등장할 때 전 좀 솔직히 엄청 뭉클했어요. 결승에 내가 올라올지도 모르는데 결승전 티켓을 사서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믿은 건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응원이 진짜 프랑스랑 거의 비슷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메이저 대회를 뛰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진짜 제가 뭐라도 챙겨가지고 태극기 들고 계시는 분들한테 뭐라도 이렇게 던져드리고 선물 드리고 싶어요, 진짜. 진짜 너무 예쁘다. 자, 이 젊은 선수들이 뭐 실력도 출중하지만 이 사석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재기발랄한 그냥 정말로 평범하고 또 이 발랄한 우리 MZ세대 청년들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앞서 봤던 뭐 허민미 선수나 펜싱에 지금 봤던 오상욱 선수 모두 다 이 MZ세대들 선수들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짓궂은 질문도 취재인들 사이에서 받나 봅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좀 짓궂은 질문들. 허민미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 배우 남주혁이 이상형이다.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적극적인 의사까지 표명을 했어요. 어떻게 좀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 오상욱 선수는 김유정, 배우 김유정 씨를 이상형으로 꼽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뵙고 싶다라는 굉장히 재기발랄한 인터뷰들로 화제를 또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가 오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상혁이 사실은 높이뛰기의 어떤 유망주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도쿄올림픽에서 4위를 했고 한국 신기록을 세운 유망주입니다. 우상혁. 오늘 오후 5시 5분 남자 높이뛰기 예선에 출격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상혁의 첫 메달 획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인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상혁 선수의 메달 도전에 많은 국민들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북한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과는 뭐 웃고 셀카도 찍고 하는데 유독 이 대한민국 선수들에게만 쌀쌀맞다라는 모습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미묘한 변화. 북한의 기계체조 국가대표 안창옥 선수 같은 경우는 불가리아, 뭐 미국 선수들과 인사도 하고 껴안고 뭐 타국 선수들과는 올림픽 배지까지 교환하는 모습이 다 포착됐는데 우리 이 여서정 선수는 인사 포옹을 패싱했다라는 걸로 논란이 일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탁구에서 말이죠. 북한의 이 리정식, 김금용 탁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또 신유빈 선수와 이렇게 시상대에서 셀카를 찍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자, 북한의 기계체조 선수들, 다른 나라 선수들과는 올림픽 배지 교환까지 지금 하는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우리 여서정 선수와는 인사조차 안 하는 모습. 이 아무래도 북한이 시켰겠죠. 그런가 하면은 탁구 북한 국가대표 선수들은 우리 선수들과 같이 셀카도 찍었단 말이에요.
김영주 의원님. 네. 특히나 이제 셀카 찍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 이게 뭐 남북의 MG 국가대표 선수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아닐까요? 네.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특히 탁구는 과거로부터 교류가 많이 있어 왔어요. 남북 단일팀도 있었고. 단일팀도 있었고 그런 그 전에 어떤 레전드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가까웠다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중국 선수가 끼어 있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주 그 북한 선수들도 격이 없이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 그리고 또 신유빈 선수가 아주 뒤에서 컨트롤 잘했던 것 같아요. 중국 선수를 끼어들고 특히 외국에서 외신들이 굉장히 이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한국 선수들의 칭찬을 합니다. 순위는 제일 낮았지만 가장 화합을 하는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모습들을 보였다는 면에서 상당히 역사적인 사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 핸드폰도 한국폰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삼성이 여러 이번 올림픽에 한 20개 이상의 어떤 메인 스폰서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가치 있는 스폰서를 한 지금 이제 삼성에서 저 핸드폰을 한 12,000대, 14,000 전체 올림픽 참가자들한테 다 개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핸드폰은 법적으로 선수가 개인적으로 자기 핸드폰을 들고 시상식에 올라갈 수 없어요. 자원봉사자가 건네주는 핸드폰을 갖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삼성이 잘한 것은 그렇게 자원봉사 준 핸드폰을 갖고 가면 자기 사진을 누가 어떻게 찾느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미리 전체 사진을 연동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네, 선수는 물론 가족 또 일반인들도 그 플랫폼에서 모든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삼성 핸드폰이 갖게 되는 어떤 브랜드 이미지 또 그런 면에서 한국 또 삼성을 위한 올림픽 아닌가. 다른 말하자면 아이폰이라든지 다른 전자회사 제품 또 스폰서들은 배가 아플 지경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올림픽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핫투 첫 번째 소식인데 또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대원들 안전에 유의해서 진압하겠고요. 단장님 여기 옆에 불 안 타게 이쪽에 잘 쏴주세요. 직사 말고 저희 분모주소 복사열 방지만 해주세요. 복사열 방지. 자,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또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의 다급한 목소리도 육성으로 직접 들을 수 있었는데 보셨다시피 정혁진 변호사님, 이 불이 잘 안 꺼져요. 네네. 1차 열폭주, 2차 열폭주, 불도 잘 안 꺼지고 굉장히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는데도 애를 먹었어요. 물론 지난번 청라 때처럼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그리고 방금 거는 뭐 1층의 지상이긴 합니다만 지하 주차장과 같은 형태로 지금 주차가 돼 있어서 하마터면 큰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네. 지금 연이어서 이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청라는 외제차였잖아요. 근데 이번엔 국산차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차를 견인해가지고 좀 그 다른 차와 좀 떨어뜨린 상태에서 완전히 진화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전기차를 타보니까요, 전기차가 자동차의 미래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차를 자동차라고 안 하고 모빌리티라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편하고 새롭고 그런 것도 좋지만 제일 기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자꾸 불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큰 피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전기차 제조회사들은 특히 그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그 안전성이 담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그 안심시켜 줄 때까지는 조금 더 진짜 아주 강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연이어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게 뭐 있나요? 지하 주차장에 주차 못하게만 하지 말아야지. 불편한 건 당연히 있죠. 같은 아파트에서 관리가 똑같이 나는데 지하 주차장을 이용을 못한다는 게. 주차장에 차 댈 거면 뭐 각서를 써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 거 맞아요? 여기 아파트 좀 이상해요. 자기네가 모든 책임지겠다고 각서 쓰고 지하 주차장에 세우면서라고 이제 보내니까. 처음 타실 때는 이런 상황 예상하셨어요? 전혀 못했죠. 배터리가 그냥 물로 진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 너무 불안해요. 여기 다 같이 한 아파트다 보니까 그 지하에가 파도 효과가 너무 크니까 지금 전기차 뭔지 불안해요. 시험부터는 불나니까 무섭지. 이건 지하에서는 불이 나면 바로 여기 할 수가 있는데 지하는 위험해요. 그래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들을 모두 지상으로 올려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소재 아파트 전기차 주차 지상 한정 안건 회의 진행 중이다. 서울 소재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 지상 이전 전기차 신규 등록 불가 방침. 또 다른 아파트 불이 나면 책임지겠다. 각서를 써야 지하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 이 주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요. 전기차 소유주들도 본인들도 불안해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전기차 유명한 외국 전기차 소유주 몇 분을 만나서 입장도 저도 들어봤는데 오신환 의원님. 네네. 본인들이 타면서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일련의 사고를 보면서. 네. 그런데 이미 많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늘리라고 해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 놨는데 이번 지하 주차장에서의 어떤 청라 아파트의 그 화재 피해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네. 지금 저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현재 지하에 전기차 충전소를 마련하면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청라 아파트의 그 화면들을 보면 그 주변이 전부 완전히 그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소유주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 모두가 시민들이 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지하 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안건으로 상정해서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연일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사실 저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동 소유의 면적들을 그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데 지상에 그 전기차 충전소가 마련돼 있다면은 뭐 그것이 일정 정도 양해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은 좀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전기차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발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충전이 완충 이후에 계속 110% 이상 이렇게 막 충전되는 것들을 제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라든지 아니면 배터리의 안전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어떤 그 시스템을 좀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화돼야만 일정 정도 지금 전기차에 대한 구매력이 굉장히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 청라 주차장에서 큰 화재 피해를 낳았던 이 전기차는 이 외국계 전기차였습니다. 그런데 외국, 국산 상관없이 최근 전기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데 한 가지 의문점은 1억이 넘는 매우 유명한 독일 외제차에서 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를 썼을까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 자동차 회사 제조사가 뭐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이유로 싼 부품을 찾아 쓰는 회사는 아닌데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독일 B사 아니겠습니까? 왜 중국 F사의 배터리를 탑재했을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배터리 제조사로 알려져 있었는데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벤츠의 최대 주주가 중국 업체가 된 시기와 이 중국 배터리가 탑재된 시기가 일치했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저 B사의 최대 주주 1대, 2대 주주가 모두 다 중국이었다. 중국 기업이었다. 그때부터 이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되기 시작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름도 생소한 신생 배터리 회사를 왜 쓰나 했었다. 중국 배터리는 대한민국 배터리보다 가격이 30-40% 저렴하다. 아마 중국 눈치 본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박수현 의원님. 예.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 독일 기업 B사의 1대 2대 주주 모두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 눈치를 이제 보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중에서 아직 우리 제품보다도 품질이나 여러 가지가 좀 보장이 덜 된 중국의 배터리를 좀 쉽게 얘기해서 뭐 갓쓰고 양복 입었다고 할까요? 뭐 이런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번 금산에서 났던 화재의 경우에도 보면 차량 하부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목격 이런 것들을 보면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확실해지고 있고 그래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이어서 이제 지금 금방 나왔으면 전기차 포비아라고 하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정혁진 변호사 말씀대로 전기차는 쉽게 얘기해서 모빌리티라고 불릴 만큼 새로운 어떤 이동 수단의 어떤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말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어서 될 텐데 그렇다면 이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들은 사실일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신환 의원님 말씀대로 이에 대한 이걸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좀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정치권의 몫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잘 수집해서 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대의 이행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런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좀 크게 느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김영주 의원님 조금 전에 봤던 이 국산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금산에서 발생한 화재 같은 경우는 그 국산 차량은 국산 배터리를 또 탑재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 모델은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배터리의 국적의 문제일까 싶기도 하고 전기차의 어떤 전반적인 불안전성, 특히나 불에 약한 불안전성이 뭐 국적과 무관하게 지금 화재로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전기차 자체의 배터리 기술이 불안정성 또 차량이라고 하다 보니까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할 수 있느냐. 지난번 벤처 회사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 의견에는 왜 그런 일이 가만히 충전하지도 않았는데 세워두기만 했는데 바로 벌어졌는가에 대한 문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없고 무엇보다도 지금 기후변화 요소입니다. 실제적으로 뭐 부산을 비롯한 40도 이상의 어떤 기온이 올라가고 있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게 낮에 재보면은 밀폐된 공간은 40, 50도 가까운 그런 환경에서 전기차가 말하자면 서로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저렇게 자체 포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열 저항 기능 그리고 충격 방지 기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구상권을 누구한테 청구할 것이냐 제조사냐 배터리 업체냐 보험에 대한 기준까지도 조금 더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지금도 아쉬운 것은 불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완성차는 어쨌든 최종 책임이 제조사가 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뭔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배터리 문제니까 배터리 회사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완성차를 믿고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건 그 완성차 제조사를 믿고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총체적인 책임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가 지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이런 여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배터리 시장이 중국이 한 48%, 우리나라가 한 25%, 그 외에 일본 기타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소위 캐즘이라고 하는 구매자 입장에서 전기차를 안 사야 되겠다는 그런 악몽 자체가 산업의 발전의 제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더 사줘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가 캐즘으로 나타났을 때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측이 이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초호와 전관 변호인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별들의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조간신문들에 나왔고요. 초호와 전관 변호사들의 맞대결. 최태원 회장 측의 변호인은요. 자, 홍승현 변호사를 내세웠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승면 변호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대법관 후보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에 반해 노소영 관장 측의 변호인은요.
최재형 변호사를 내세웠습니다. 얼마 전까지 의원이었고요. 사법연수원장을 지냈고 감사원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양쪽 모두 다 거물급 변호인, 스타 변호사들을 내세웠습니다. 별들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과한 비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야, 이거 뭐 초호화네요, 초호화. 그게 이제 홍승면 부장판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83학번 때 전국 수석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학력고사 딱 하나 틀려가지고.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도 수석 졸업했고. 네. 그래가지고 좀 전에 앵커가 그 이야기한 것처럼 선임 그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이 있는데 선임재판연구관하고 수석재판연구관하고 대법원의 수석재판연구관은요 대법원 모든 판결을 다 보는 자리거든요. 그걸 갖다 다 보고서 써가지고 대법관들한테 그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홍승면 그 수석재판연구관이 그 재판연구관으로 있을 때 그때 대법관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홍승면 수석을 갖다 딱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른 재판연구관들한테 야 니네들 홍승면한테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상소심에서 실질적으로 패소했다라고 볼 수 있는 최태원 회장이 홍승면 부장판사 이제 개업한 다음에 삼고 초려해가지고 제발 대법원에서 우리 사건 맡아달라. 그 다음에 요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됐지만 홍승면 부장판사도 대법원장 후보였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아주 그냥 뭐 그 어마어마한 분이고 반면에 이제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최재형 그 의원님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법원장 하셨으면 훨씬 더 잘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최재형 그 의원하고는 그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법원장도 같이 하고 커리어가 똑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형 그 의원은 감사원장 가시고. 그러니까 두 분 다 대법원장급이다. 그렇죠. 거물급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대법원장하고 굉장히 가깝고 예.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굉장히 신이 많은.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측에서 먼저 홍승면 부장판사를 변호사로 선임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최재형이다. 이렇게 붙은 그런 거기 때문에. 두 분 다 대법원과 굉장히 친근한 대법원 라인인데 그렇죠.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워낙 이제 센 분들끼리 붙었기 때문에 법리에 따라서 적절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변호사들은 굉장히 센 사람들끼리 맞붙었다. 자,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대법원에서 다투고 싶어하는 내용은 뭘까요? 함께 보시죠. 노태우 비자금의 진위를 다루고 싶어 한다라는 분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지난 5월 2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상고이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300억을 받은 적이 없다. 설령 받았더라도 기여로 인정한 2심 판단은 잘못이다 라는 부분을 다퉈보겠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2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의 상당 부분의 재산 기여가 인정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비자금이 유입됐다. 이 부분을 2심에서 인정해서 막대한 재산 분할이 인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막대한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선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른바 저 비자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 부분을 다퉈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 1990년대 초반에 그 당시는 SK가 선경이었는데 선경의 핵심 미래 전략 사업, 2000년대 핵심 미래 전략 사업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2 이동통신, 또 하나가 증권업이었거든요. 그런데 90년대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선경이 태평양 증권을 인수하는데 그 인수하는 자금이 무엇인가? 거기에와 관련해가지고 이번 재판 과정에서 네. 김옥숙 여사가 약속어음 사본을 갖다가 딱 제시를 했는데 50억짜리 6장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한테 돈을 빌려준 것이다. 그 돈 가지고 태평양 증권이 인수가 됐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 측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인수 자금은 그냥 계열사 자금을 모아가지고 태평양 증권을 인수한 것이다. 그랬는데 대법원 그 항소심 법원에서는 그 돈이 인수됐다라고 하는 그 자금을 인정할 만한
그런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0억의 행방이 어떻게 조성된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최태원 회장 측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려지기로는 대법원 3심에서는 네네. 뭐 2심과 1심처럼 디테일한 어떤 진위 여부는 판단하기보다는 2심 판결이 맞느냐 안 맞느냐 위주로만 좀 본다. 법리적으로만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관례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 최태원 회장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본적으로 300억이 전달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자락 까는 거죠. 뭐라고 한자락 까느냐? 만약에 300억이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불법 비자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비자금을 증여세 없이 받아가지고 대규모로 재산이 증식된 것이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갖다가 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신문에 나온 거 제가 딱 봤더니 재미있는 주장을 펴요. 뭐냐면은 약속은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약속은 뭐냐?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 증여했다는 게 아니고 빌려줬다는 거 아니냐? 채권 채무 관계 증서 아니냐? 이게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법적 판단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변호인단 SK의 입장에서 그 두 가지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양가적인 모순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안 받았다. 근데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정한 비자금이기 때문에 이 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금 이런 주장인데 네네. 받았다와 안 받았다가 주장해서 지금 같이 나오는 부분. 네네. 법리적으로도 흔한 일입니까? 뭐 이게 주의적으로는 안 받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받았다. 그런데 설사 혹시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비적 주장은 그 돈은 불법 정치 자금이었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약간 궁색해 보이긴 합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야당, 민주당을 향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금투세 없애자고 하지 않았냐. 좀 같이 없애자. 라고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 대표를 비판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상. 자, 금투세는 아시다시피 뭐 주식이나 금융에 투자한 투자해서 이득 본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세금을 물리자라는 법안 내용입니다. 제도 내용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니 금투세까지 물리게 되면 큰 손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개미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금투세 폐지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폐지를 결국 강행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한 가운데 금투세까지 걷어들인다면 한국 증시와 이 투자 환경 자체가 종합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한동훈 대표가 하면서 야당을 향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경제 운용 실패다. 금투세를 이용해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니 황당무계하다. 하지만 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다라면서 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성준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세금 때문에 투자를 피하고 세금이 없는 곳으로만 간다고 하는 것은 단선적인 발상이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익이 있는 시장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수익이 없는 곳으로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진성준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세금 무서워서 투자가 위축되진 않는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금투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 주식시장 폭락으로 피해를 본 뿔난 개미들이 진성준 의원에게 몰려가 항의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댓글 5,800여 개, 댓글 2,100여 개, 주식 투자가 무슨 봉이냐, 민주당이 증시를 엑스판 만들었다, 25만 원 필요 없으니 금투세나 폐지해라, 금투세 폐지로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게 해달라라는 아우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때문인지 예정돼 있던 토론회도 연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신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 금투세 문제와 종부세 문제 등 사실 민주당이 입장이 굉장히 모호해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중도 확장을 좀 염두에 둔 측면이 있는 것인지 저 문제에 대해서 저 민주당 전체의 의견이 지금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발빠르게 한동훈 대표께서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들을 갖고 있거든요. 금투세 문제는 사실은 지금 지난 6일 날 증시가 폭락했던 그 일 때문에 금투세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지난 총선에서부터 저희 당의 일관된, 그리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금투세 폐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왜 갑자기 지금 폭락 상황과 지금 금투세가 지금 시행도 되기 전에 무슨 문제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금투세가 시행돼서 5천만 원 이상의 어떤 이익을 본 그런 사람들이 20에서 25%의 세금을 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다기보다는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서 외국 투자 자본들이 굉장히 급하게 빠져나가게 됐을 때 증시 폭락에 대한 그 피해를 개미 투자자들이 다 볼 거 아니냐. 이것이 과거 대만과 일본의 여러 사례들로 다 입증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금투세 도입은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포함한 저희 당의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2020년도 12월 달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이 3년 뒤 23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되기로 됐던 것을 2년 유예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년도 1월 1일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가 도래하면 이것이 시행된단 말이죠.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재논의하자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 금투세가 부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자는 입장이고, 이재명 대표는 일정 정도 유예하자, 아니면은 그 5천만 원에 대한 제한을 1억 원으로 좀 높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의 목소리가 좀 단일안으로 좀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수현 의원님. 지금 오신환 의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주식 폭락이 왜 왔습니까? 이 미국의 글로벌 경제 어떤 이상 흐름, 이것 때문에 좀 영향을 서로 받아서 일본과 유럽, 한국의 주식이 동시에 폭락한 것입니다. 한국의 금투세 무슨 논의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 유럽의 증시가 폭락했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뜬금없이 이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왔어요. 한동훈 대표가 할 얘기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 문제로 관심을 돌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주식이 폭락한 이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집권당 대표다운 그런 경제 정책을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 휴가 중이신데, 휴가 좋습니다만 정말 걱정을 해야 될 문제는 바로 휴가에 복귀하셔서 비상경제회의라도 열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를 걱정하는 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여당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오신환 의원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 금투세 문제 저희도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2년 유예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여당과 함께 논의하자 해서 금투세 폐지 입장을 가진 분을 좀 섭외를 하려고, 섭외가 안 돼요. 또 이 문제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 좋습니다. 경제 문제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번지수를 좀 잘 찾아라. 이 문제는 왜 이 증시가 폭락하게 됐는가에 대한 비상경제 대책을 여당 대표로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고 금투세 문제는 같이 고민하고 있고 그 이후 별개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예정됐던 금수세 관련 토론회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 공보국에서 비상한 경제 상황에 따라 비상경제점검회의 개최하게 돼서 연기됐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100억에 팔렸어요. 그러자 새로운 미래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DJ의 사저가 팔리는 동안 민주당은 뭐 하고 있었냐? 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전병현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사저는 단순히 김대중 대통령님의 삼남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터전이요 상징입니다. 논평 한 줄도 안 내는 이 민주당이 과연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는 전통적인 김대중의 정신과 노무현의 가치가 DNA가 완전히 소멸되고 이재명 아바이 수령 제1기가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을 뿐입니다. 전병현 대표는 민주당이 DJ 사저 매각에 침묵하고 아바이 수령 만들기에 고몰했다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DJ 정신이 있다라는 민주당에서 삼남이 DJ의 생가를 팔 동안 민주당에서는 논평 한 줄 안 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DJ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글을 올렸습니다. 동교동 사전은 역사 현장이다. 그 매각이 사적인 일이 된다는 발상은 천부당 만부당이다. 라며 민주당은 비판했습니다. 지금 김두관 후보도 전당대회에 나선 민주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뭐 지도부가 어떻게 할지 밝혀야지 왜 침묵을 하느냐. 삼남이 단순히 부친의 재산이라고 상속세 때문에 그것을 매각할 때 민주당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었다, 방관했다, 무관심했다, 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전병헌 대표 조금 전 얘기 들었습니다만 아바이 수령 만들기에 고몰하느라 DJ 생각 팔리는 건 관심도 없느냐, 뭐 이런 취지의 비판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이재명 일극 체제의 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이것은 가슴 아프지만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물론 김홍길 의원이 고심 끝에 한 거예요. 커피 회사에 내놓은 것은 상속세 문제 때문에 매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 당에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새로운 미래에서 이런 제안을 하니까 김두관 후보까지 거들고 나선 겁니다. 이제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또 이재명 대표가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서둘러서 당이 관심을 가지는 이런 것들이 현재 민주당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대중 재단에 계시는 분들도 저도 김대중 재단의 고문의 한 사람입니다만 아, 그렇습니까? 재단과 민주당과 또 혹은 뭐 새로운 미래 이렇게 같이 뭐 박재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사저 살리기 무슨 대책 TF를 꾸린다든지 어떤 범 동교동계와 협의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지금 잘못하다가는 그야말로 전병헌 대표가 말씀하다시피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선조 지우기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물론 김홍길 의원이 혹은 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지우겠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역사적 현장의 경우에는 당이 좀 나서서 뭐 모금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민주당이 지금 그런 부분을 내몰라라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같이 앉아 있긴 하지만 예. 이것을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이재명 일극 체제의 문제에서 원인을 찾고 계신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어쨌든 이것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이고 민주당의 유산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삼남인 김홍걸 전 의원의 상속세 납부 문제, 어떤 개인적 문제거든요. 그것이 안 되니까 이 사절을 매각해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을 민주당이 처음부터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각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민주당도 이제 안 것이고 그래서 한 일주일여 시간이 이제 지난 것인데 그 사이에 민주당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민주당이 당비로 해결하겠다. 아니면 당원 모금으로 하겠다. 무슨 뭐 국민 성금으로 하자. 뭐 이런 방법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그 대책회를 하신 분들의 말씀에도 나왔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모렴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 뭘 염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마치 민주당의 어떤 그 무관심이나 뭐 DJ 지우기, 이재명 1급 체제의 원인 이런 곳에서 찾는 것은 사실은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고 문제 해결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이것을 어떤 그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하나의 소중한 역사적 유산으로 바라보는 그런 지혜들이 좀 모여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우리 김영주 의원님도 김대중 재단의 고문이십니다만 저도 김대중 재단의 충청남도 도 지부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같이 가슴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또 모여서 정말 지혜로운 해법들을 좀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당대회 날짜를 두고도 잡음이 많은데 김대중 대통령 서거일이 전당대회 날짜잖아요. 그리고 이번 해는 DJ 서거 15주기를 맞는 날인데 그날에 맞춰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마쳤을 리는 없고 전혀 좀 너무 무심했던 것 아니냐. 무심을 떠나서 일종의 너무 무관심했던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박수현 의원님. 글쎄 처음에 이제 이 8월 18일 날짜가 잡혔을 때 좀 카톡방 등에서 보면 그날 그날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그날이 뭐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시작이 돼서 알게 됐죠. 알게 돼서 그 카톡방 대화들이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그날 굉장히 바쁘겠다. 전당대회도 우리 서거 추모식에도 갔다가 전당대회도 가야 되는데 이게 될까? 그래서 결론은 시간 좀 바쁘게 움직이면 두 군데 다 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은 내긴 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당대회 날짜를 잡는데 그런 어떤 의도성이 있을 리는 없겠죠. 다만 그렇게 잡혀진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그것 때문에 전당대회 날짜를 또 이렇게 조정해야 하느냐 문제는 또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하여튼 카톡방에서 대화의 결론이 났듯이 오전 오후 열심히 다니면 그날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DJ 정신을 돌아보는 그날 바로 민주당의 새로운 전당대회가 열리는 것 DJ 정신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또 큰 의미를 갖는 날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런 대화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네. 박수현 의원님은 참 해몽을 더 멋있게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육적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 개정해서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